크게 이주 시기에 따라 구분되는 이 두 세력은 그 외부의 그러니까 이름뿐만 아니라 시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회 경제적 조건이 달랐는데요. 그 먼저 온 사람들은 보통 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1920년대, 10년대, 20년대쯤 되면은 보통 2세대죠. 토착화되어 있었고 대부분 러시아에 귀화해서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으며 종교도 러시아 종교로 개정했고요. 그리고 제정 러시아가 이제 극동지방은 어차피 사람이 안 산다니까 땅도 많고 그래서 보통은 나눠줬습니다. 땅을. 그래서 이제 자기 귀한 러시아인들이니까 쥐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당연히 칠러 성향, 러시아의 우주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여호 세력은 나중에 이제 이주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후발 유입되었고 대부분 그 독립운동 세력이기 때문에 그 귀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직 조선인의 국적이 있나? 국적은 없는데 이제 러시아에 귀하지 안 했고 그리고 땅도 없기 때문에 소작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결국은 여기서 계속 살 게 아니라 언젠가 귀향할 것이며 독립운동을 하려는 그런 열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조선인들이 처음에 예전부터 계속 러시아 극동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1914년까지는 이제 짜르 정부, 즉 러시아의 정치 세력이 일본과 동맹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극동지방 내부의 조선인들이 이렇게 뭉치고 항일운동하고 같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를 억압하고 있어서 이 두 세력의 차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짜르 체제가 붕괴되고 러시아가 케렌스키 임시정부 친일적인 성향을 띤 임시정부와 반일적인 성격을 띤 소비에트로 이제 분할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러시아 극동지역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도 굉장히 그 새로운 독립운동가 또는 조직, 집단에 같이 연대하고 이렇게 하는 걸 관심이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러시아 땅에서 한인협회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다 같이 모든 러시아 극동지역에 있는 조선인들을 모으는 대회가 개최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혹은 조선인들의 어떤 권익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단결하자라는 그런 회의를 열고 한인협회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이 노령한인협회는 결렬됐어요. 왜냐하면 원호와 여호 간의 다툼이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원호 세력은 그 러시아 귀화인이기 때문에 그 케렌스키 임시정부를 지지했고요. 다시 설명할게요. 소비에트는 공산주의 세력이기 때문에 지주 계급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호 세력은 땅을 받은 지주기 때문에 케렌스키 임시정부를 지지했고요. 반대로 대부분 소작을 하던 여호 세력은 소비에트를 지지하는 첫 번째로 정치적 입장이 갈렸고 두 번째는 원호 세력 쪽에서 여호인들을 같은 협회에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미운 털이 박혀있는 사람들, 여호 세력을 같이 하면은 결과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이유였고요. 그래서 결국은 노령을 아우르는 하나의 한인협회를 만들자는 그 주장은 결국은 결렬되고 원호 세력은 전로한족회를 따로 만들고 여호 세력은 나중에 여기서 탈퇴한 다음에 나중에 한인사회당이라는 별도의 세력을 구성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된 상황에서 두 번째로 10월 혁명, 러시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케렌스키 임시정부가 패하고 소비에트가 단독 정권을 수립했고요. 여기에 반발한 케렌스키 임시정부의 세력들이 다시 소비에트에게 전쟁을 벌여서 적병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는 당시 러시아의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원호와 여호 세력들은 다시 또 우리의 아까 처음에 원호 세력이 여호 세력을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소비에트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소비에트가 지금 전독 정권을 수립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운 협회, 모두를 아우르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고자 헌장회의, 전로한족회가 더 크게 할 수 있는지 헌장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때 크라스노쇼코프라는 되게 소비에트의 고위 간부도 와서 축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두 번째로 이 여호와 원호 세력이 노령에서 하나의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또다시 결렬되고 말았어요. 원호 세력은 이제 소비에트의 존재는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가 친속하게 많은 지원을 하거나 지원을 받는 거에는 이제 불쾌했고 반대로 여호 세력은 이제 소비에트가 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탑승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한 게 결국은 일종의 분란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이도저도 아닌 절충안을 유지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중립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백군이 그러니까 소비에트 세력이 하바롭스크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이제 소비에트가 지하와 좀 희세가 죽으니까 원호 세력은 노골적으로 백군을 지지하면서 결국 계속 갈등을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노력, 러시아 땅에서 한인들이 다 같이 하나의 협회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실패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리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때문에 3.1 운동이 일어나고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하게 됩니다. 역사 기록적으로는 7개가 있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계와 조직을 갖춘 거는 3군데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경성의 한성정부, 그리고 상해의 임시정부,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 3군데가 있었고요. 제가 계속 아까 말했던 그 러시아 극동지방 연해주를 포함하는 요게 이제 아까 말한 원호 세력 위주의 전로간 좋게나 만든 임시정부 대한국민의회였고요. 그리고 여기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에 있는 이동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방금 설명했던 여기 있는 여호 세력들의 수장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임시정부라는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도 원호와 여호의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결국은 임시정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고자 두 임시정부가 이렇게 통일한 협상안을 하게 됩니다. 주된 내용을 되게 간단해요. 상해와 아령은 러시아 자기 입장에서 냈다니까. 그래서 이 두 정부를 일시에 동시에 취소하고 한성 정부를 계승한 새로운 이제 다 통합된 그냥 한성 정부의 뭐 상해지구, 한성 정부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만 러시아와 상해 중에는 상해가 좀 더 교통이 발달했으니까 거기에 세운 걸로 통합을 하자라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임시정부의 간단한 연표를 그리면은 처음에 이렇게 설립이 되고 나중에 19년 8월에 방금 보여드렸던 5개 통일안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국민의회는 8월 30일에 해체를 선언했는데 상해 임시정부는 분명히 약속한 거에 따르면 해체를 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임시헌법 개정, 즉 개헌을 통해서 자기 새로운 걸로 그러니까 새로운 임시정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러면 약속을 어긴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여호와 원호 세력이 충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동희 씨, 여호 세력의 수장이었던 이동희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걸 과연 해도 될까 약속을 어겼는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세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수락하고 이제 거기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인사회당이 다수 가담해서 상해 임시정부 파가 되고요. 그래서 상해파라고 부를 겁니다. 나중에. 반면에 그 문창범 씨라고 원호 세력의 수장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새로운 임시정부의 교통총장이라는 직위를 이제 제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 보이콧하고 다시 러시아로 간 다음에 대한국민의회는 그게 다시 한번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상해파, 그러니까 이동희와 한인사회당 세력이 많이 떠나가서 복설된 대한국민의회는 되게 세력이 형편없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원호와 여호 세력의 어떤 갈등이 역사적으로 3번 있었고 그 마지막 임시정부를 둘러싼 사건에 있어서는 결국에 원호와 여호 세력이 적대적인 경쟁 대상으로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보시면 원호에 해당하는 대한국민의회는 이제 이쪽으로 이동희 걔를 보면서 사람들은 신의를 무시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지위를 탐낸 사람들이다 라고 비판하고 상해파 사람들은 대한국민의회는 이제 하나로 통합해서 통일해서 이제 독립운동해야 되는데 그걸 이간질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적이자 타도의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이게 주장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원호와 여호라는 두 개의 세력이 두 개의 기반이나 토대가 존재했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 결별하게 되는 두 개의 세력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동부가 극동지방의 정세가 흔들리게 됩니다. 극동공화국이라고 그 일본군이 시베리아로 그러니까 일본군이 간도 참변 이후에 시베리아로 자꾸 러시아 쪽으로 올라오니까 소비에트가 극동공화국이라는 괴뢰 정부를 세워서 그걸 막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 극동지방에는 극동공화국의 대통령이 크라스노 조코프 아까 와서 축사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입김이 훨씬 세졌고 그리고 나중에 일본군이 철수한 다음에는 극동국 한인부가 그 지방에 그냥 소비에트의 지부가 설립되면서 훨씬 더 영향력이 강해졌고요. 소비에트의. 그리고 이 와중에 일본군이 시베리아에 와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 지방에 있던 원호든 여호든 결국 러시아 극동지방에 있던 어떤 조선인들이 다시 안쪽으로 즉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원호 세력은 극동지방 내륙 쪽으로 더 러시아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여호 세력은 결국 아까 상해 임시정부에 가담했기 때문에 아예 상해로 근거지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희가 그 주제에 나와 있던 이르쿠츠크파 고려 공산당과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두 개의 세력의 주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나중에 자유시창변의 두 명의 주역이 되고요. 정리할게요. 좀 제가 말이 좀 빠르고 약간 두서없이 말했는데 저희가 하고 싶었던 첫 번째로 알고 싶었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자유시창변이 과연 내부의 파쟁이고 투쟁이고 어떤 내분이었다면은 한 집단, 러시아 한 집단 내부에 어떤 파벌 투쟁이 존재했는가? 라는 질문에서 저희는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호와 여호라는 어떤 기본적인 출신이나 아니면 물적, 사회, 경제적 토대가 달랐고요. 그리고 러시아, 케렌스키 임시정부냐, 소비에트냐, 백군이냐, 적군이냐 하는 러시아 내전에 대한 정치적인 의견이 달랐고요. 세 번째로 임시정부의 통합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려공산당 그 이름만 똑같고 나중에 합쳐져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사실은 두 개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라는 두 개의 세력이 존재했다. 이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의 발표를 맡게 된 나호선입니다. 그 앞부분은 이 바이카로 동쪽을 무대로 한 원호인과 여호인의 갈등이었다면 이번 파트는 이 바이카로 서쪽 이르쿠츠크를 주축으로 벌어진 원호인과 여호인 세력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1918년 1월 22일 그 대한국민의회의 간부를 겸하고 있던 김철훈의 주도 하에 이르쿠츠크 러시아 공산당 내 한인 지부가 설립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이르쿠츠크파는 이 상해파랑 다르게 한인의 독자적인 세력이 아니라 그 러시아 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일개 지부라는 점입니다. 이 상해파가 이 비기아인 여호 출신의 이념이 약간 공산주의보다는 민족주의를 좀 더 선호했고 독립운동에 무게를 실었다면은 이 이르쿠츠크파는 기하인 원호 세력 중에서 비교적 공산주의 이념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이 모여 만들었고 또 독립운동보다는 소비에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또 한인 세력을 소비에트 적군에 편입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이 친소비에트 성향의 그룹이었습니다. 최초에 이 세력이 미약했던 이르쿠츠크파는 이 코민테른의 간부인 슈마츠키의 도움으로 전노 한인 공산당으로 발전합니다. 이로써 이 한인 사회 내에는 이 적대적 성격을 띤 두 개의 공산주의 파벌이 형성되는데요. 이 두 파는 특히 이 코민테른이 자금 지원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누가 코민테른의 자금을 받아갈 것인지 말이죠. 그래서 이 한창 열세였던 이르쿠츠크파는 이 상해파에게 코민테른이 건넨 자금을 탈취하는 국제공산당 자금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로써 이 둘의 관계는 더욱 험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르쿠츠크파는 이 상해파에 대항해서 종국에는 한인 사회주의 세력의 지배적인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세력을 늘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까 시베리아에 출병을 해서 대한국민의회가 아무르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이미 공산당의 수중에 넘어간 지역이라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려면 어쩔 수 없게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이 대한국민의회가 이 반상해파 정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 이르쿠츠크파와 이해관계와 정서가 일치해서 두 세력은 이 손을 잡게 됩니다. 이는 아까 이르쿠츠크파를 설립했던 이 김철훈이 대한국민의회의 간부를 겸직하면서 창립 멤버라는 공통점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로써 이 바이카로 동쪽과 서쪽의 원호 세력이 모두 집결해서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 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다시 1920년 4월 국동공화국이 출범하던 이 시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말했듯이 크라스노 쇼코프 대통령은 이 상해파를 후견하던 이 친상해파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이 국동공화국 내에 한인 사회주의 대표자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에서 이런 든든한 후견인을 등에 업은 이 상해파의 입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역시나 상해파는
그 중앙기관의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이르쿠츠크파는 지방위원회로 격화되었습니다. 이 세력을 불린다고 하고 이게 합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르쿠츠크파는 상위파에 비해 절대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위파의 우세적 상황은 1921년 1월 바로 이르쿠츠크에 그 소비에트 이 코민테른의 극동 비서부가 설치되면서 역전되게 됩니다. 극동 비서부의 대표로 이르쿠츠크파를 후견했던 슈마츠키가 임명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소련의 후견 권력은 그 상해파를 후원하던 크랍스노 쇼코프에서 이르쿠츠크파를 후원하던 이 슈마츠키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대표로 임명된 슈마츠키는 그 기존의 세력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해파의 주도적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 극동 한인부를 그냥 해체해버립니다. 이 상해파는 이에 반발해서 불복종하였지만은 그 코민테른이 이 상해파의 주요 간부를 체포함에 따라 아예 상해로 거점을 옮기고 상해파 고려공산당으로 창당합니다. 여사를 몰아서 이르쿠츠크파는 그 연여이 전환공산당 대회를 열었고 그 다음에 이 상해파를 부르주아 정당이라면서 계속 비방합니다. 이제 이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는 더욱더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문제는 이 두 파벌의 갈등이 이 무장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독립군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 연이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 일제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독립군의 근거지인 간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간도 참변을 일으킵니다. 이 참사를 피해 이 밀산으로 집결한 여러 독립군들은 이 대한독립군단으로 통합하여 향후 대책을 논합니다. 근데 이때 그 이르쿠츠크파가 이 독립군에게 이 자유시로 넘어와 준다면은 이 무기와 장소를 제공할 테니 그 대가로 백군토불에 좀 힘을 빌려달라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때 이 대한독립군단은 논의 끝에 이를 승낙하면서 자유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자유시로 이동한 대한독립군단은 일제의 대규모 공격에 더욱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 이 적군 소속에서 움직이고 있던 무장독립군인 이 고려혁명군과도 연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통수권에 대해 이 통합 논의가 벌어지는데요. 이때 이 이르쿠츠크파 계열의 적군 자유대대 오하묵은 이 적군 안에서 일본군과 백군을 함께 토벌하자고 이 제안하지만 이 상해파 계열의 리안 군대의 바길리아는 적군으로의 편입을 거부합니다. 애당초 이르쿠츠크파의 이 목적이 한인 세력을 적군으로 편입해서 소련의 이해관계에 이용하는 것이었고 또 독립군의 이 상당수가 이 무장투쟁론자이자 이 상해파의 수장이었던 이동희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독립운동을 앞세우던 상해파에 좀 더 호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르쿠츠크파의 적군 편입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이 독자적으로 이 독립군을 굴복시킬 수 없었던 오하묵은 이 적군 편입 불응 사태를 코민테른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규 적군을 끌고 와서 이 총사령관 갈란데시베리를 따라 자신은 부사령관에 임명되어 그 대한독립군단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독립군의 무장 해제를 단행합니다. 이로써 이것이 바로 독립군 역사 최악의 사태인 자유시 참변입니다. 이후 경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먼저 약 3천여 명의 독립군 중에서 약 1,00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1,500여 명이 포로가 되었고 이 중 1,100여 명이 감옥에 갇힌 끝에 그 오하묵의 지휘에 따라 강제로 적군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때 이 적군의 사상자는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소련의 힘을 얻은 적군의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이후 이 상해파는 이 코민테른에 박진순을 파견해서 적극 항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민테른은 무관심한 태도를 일관하면서 내심 자신에게 적극 충성하는 이르쿠츠크파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한인공산당의 주도권은 이르쿠츠크파 손에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유시 참변은 이 단순한 집단 내부의 파쟁을 넘어서
이 소련의 방치, 개입, 돌변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증폭된 참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이 원래 조선 공산당의 여기 그 연구를 보면은 조선 공산당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일단 초창기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기원인 고려 공산당을 다시 연구했다는 데 있고, 두 번째는 이 노령내 한인 사회는 결코 코민테른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는 국제사회적 맥락이 밝힐 수 있었으며,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인해 만주 연해주 지역의 조선 독립군 세력이 괴멸된 그런 안타까운 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령 내 한인 무장단체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고, 무장독립운동 노선도 사그라들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발표해 주신 제 팀 발표자들에게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발표회를 마치기에 앞서서 김기혁 도산원장님의 마지막 추가 말씀이 좀 있으실 거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 발표 질문 없어요. 질문 안 그냥 마무리 그걸 하다가 오늘 너무 유익한 자리가 돼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심사위원장님이 원래 총평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시간 일정상 제가 나서가지고 마무리 했습니다. 두 번 내가 나왔죠. 계산하면서 자주 나면 안 되는데 오늘 그 세 편의 논문을 들으면서 내가 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이제 논문 쓰는 게 직업 아니에요. 내가 이제 논문을 여기에 도서관에서 이제 해놨을 만약에 내 논문을 이름을 다 가리고 제출을 했을 경우 과연 내가 입상을 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나는 스스로 대답이 아니다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기다 아니다 그렇게 하는데 내 논문을 만약에 했을 경우 나는 입상을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세 편의 논문, 한 편은 이제 극문학. 나 맨 처음에 이거 제목을 보면서 오타가 난 줄 알았어요. 국문학이냐? 극문학이냐 해가지고 막 물어보니까 이제 극문학이라는 용어가 있다. 극문학이라는 주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이제 망명지식인. 가지고 이제 우리 어떤 아픈 과거를 한번 또 되새기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더 아픈 과거 이제 고려도 공산당에서 이제 주도권 경제. 제가 전공은 지리학입니다. 마침 그 세 번째 발표가 지도를 가지고 하면서 아주 그 청중들과 소통이 너무나 잘 된 것 같아요. 고맙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세 편의 논문 어떤 우수상, 최우상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어떤 자리를 함께 해줄 수 있는 게 상당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 도서관에서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박종건 박사님 문고 기증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재작년에 이제 학술 대회를 했고 올해 이제 논문 공부를 했는데 어찌 보면 학생들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도서관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또 무슨 뜻인고 하니 우리 도서관의 사서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어떠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가, 그분들이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는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의 의미는 우리 사서 선생님들 일부러 많이 참석을 같이 했어요. 자리 채우려고 온 게 아니고 학생들이 어떠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고 거기서 우리 도서관은 어떠한 것을 서비스를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상당히 저희 도서관에도 너무나 유익한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교수님들 모시고 한번 연구 발표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자리가 지금 제 1회입니다. 1회이기 때문에 처음 이걸 하면서 조금 약간의 시행착오, 우리 실무자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약간 시행착오도 좀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내년에도 한번 동아시아, 아마 또 동아시아 주제가 될 거예요. 박종건 박사님 공부입니다. 동아시아를 주제로 해가지고 저는 이와 같은 공모전을 한번 계속적으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사정이 허락이 되면은 해볼 예정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 아까 말한 대로 학생들도 위한 것이지만 사실 이게 원래 학생들 장학금을 했는데 이제 학생들 그냥 장학금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공부를 하고 하자. 아주 좋은 결과를 교수님 말씀하신 얘는 해보려고 했는데 아까 이제 우리 심사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부산대학을 넘어서 그다음에 부산 지역사회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한국 최고의 학술상이 되도록 동아시아로 관련된 그런 상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일단 이렇게 6편의 논문이 됐고 3분이 이제 입상을 했고, 그러니까 내년에 주변 여러 학생들한테 많이 좀 홍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훌륭한 논문들이 또 응모를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더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에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끝까지 자리에 같이 해서 고맙습니다. 이상 감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박종근 박사 문고 학술논문 공모전 시상 발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